인가 하는 것으로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검찰은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지검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자, 이 극한 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길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설명과 설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경기지사 빅매치 어떻게 풀어갈지, 어제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IT본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1+1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도 참 뉴스가 많습니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오늘 반드시 결론 낸다. 박 기자님,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지도부의 얘기 이런 것들을 종합을 좀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나고 그 결론은 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보면은 좀 가져오는, 그러니까 회수하는, 분리하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서 한 말을 보면 이 관련된 법안을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로드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에 법안을 법사위랑 본회의 처리한 다음에 아예 공포까지 해버린다.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좀 결연한지 윤호중 위원장의 오늘 목소리입니다. 직접 듣고 오죠.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그 의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5월 3일 하겠다는 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폐단을 없애면 검사들도 대단히 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수사를 하는 분들도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민주당은 좀 불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1년 전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때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민주당이 이 정도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야기한 적이 저는 몇 있었나 싶을 정도로 2020년 국회의 기준입니다. 그 이후로 윤건영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몇몇 의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만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법안에게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결정된 것은 힘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쓰면서, 하지만 걱정됩니다. 정당은 하나의 획일화된 의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좁혀나가고 당론으로 힘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부적으로는 이제 잘 정돈된 모습으로 완벽하게 밀고 나가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내부에서는, 당내에서는
또는 이제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소신 있는 목소리라든지 이거 네.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쉽게. 조홍천 의원은 좀 다른 입장이 조홍천 의원은 이미 보도됐어요. 예전부터 이제 소신 있게 네. 한결같이 얘기를 했고 조홍천 의원 같이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말고 그 당시 조홍천 의원 얘기할 때 몇몇 의원들 공개적으로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몇 다른 의원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네,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그런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말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렬한 염원 그리고 신규 입당자들도 열렬한 응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투표를 하더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법안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상황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인데 네. 네. 왜 이제야 이걸 밀어붙이느냐. 정권 말 다 돼서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어제도 청취자분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해외 사례는 어떤 건지 우리 검찰의 수사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제도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 이거 하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맞다. 근데 법조계는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현재 야당 곧 여당이 될 이쪽에서는 또 강한 반대. 어제 뭐 검찰은 아주 이례적인 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국 지검장이라든지 뭐 김호수 총장까지 지게 연연하지 않겠다. 지게 연연하지 네. 않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가장 큰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내려놓는 것을 가만히 방치한 마지막 검찰이 되기 싫은 거죠. 네.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긴 반대를 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 보고 진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호수 총장은 진짜 저는 사퇴할 수도 있다고 보고 네. 다만 다만 나머지 18개 지검장 동시 전원 사퇴 절대 못할 겁니다. 못할 것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이거든요. 당장 이것 때문에 사퇴하고 나서 그럼 다 변호사 개업을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단이고 그 정도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네. 생각하고 18명 중에 몇몇은 또 진짜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동시 사퇴는 좀 쉽지 네. 않은데 다만 그런 거죠. 왜 검찰은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었으면 수사 제대로 된 거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김학의 법무차관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년 동안 검사 기소율을 보면 사건 접수가 11,852건인데 기소 14건 0.13%. 네. 나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 검찰 식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집단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고 적나라하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찰을 누가 견제하죠? 검찰이 아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너서클이 아닌 곳에서는 굉장히 칼끝을 날카롭게 벼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고 그리고 정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 비판은 경찰에 넘겨주면 정권에 따라 경찰이랑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다른 나라의 검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검찰이 한 집단으로 네.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면 왜 진작하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정권 4년 넘게 네. 또 2020년 총선 이후 지금 2년 넘게 그 180석 의석을 보유하고 가만히 있다가 정권을 이제 뺏기게 되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졸속 추진을 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국민의힘 입장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정책 의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네, 뭐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렇게 비판한 것도 일전에 나왔지만 네. 오늘은
결론은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 특위라도 만들자. 네. 이런 결론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박 기자님 중요한 게 네. 오늘 결론과 관련이 돼 있지만 그럼 6대 범죄, 6대 네. 중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서 빼내면 네. 어디로 보낼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취재를 해보면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결정할 거다. 할 거다.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고 두 가지 안이 있는 거죠. 하나는 경찰에 줄 거냐. 네.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넘길 신설할 거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걸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갈 수밖에 없는 수사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때까지 그러면 검찰이 계속 그걸 좀 가지고 있고 네. 유예를 했다가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그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검찰에 줘야 된다는 쪽에서도 검찰로 주고 지금 보면은 6대 중대 범죄를 빼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지금 보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게 좀 선택이 될지는 오늘 의총을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경찰 얘기하니까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언론에서 이제 검수완박 질문이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자,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서 경찰로 준다고 해서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이 권력을 더 잘 따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무리가 있습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송영길 이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 뜻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전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된 의혹 바로 수사하지 않았냐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출범이 되질 않았는데 네네. 경찰이 좀 알아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권력을 더 잘 따르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이렇게 사실은 보면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더 권력에 좀 복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도 지금 보면 오히려 더 권력에 좀 순응하는 모습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그 정부 아래에 있는 경찰이 되는데 과연 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좀 미진하게 하고 뭐 이 다른 사람 좀 세게 하고 이렇게 가진 않을 거다. 오히려 권력에 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주당한테 어떤 편의를 주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해명이 좀 길어요. 해명이 길면 좀 난감해. 육성으로 이게 경찰 비한지 아닌지 한번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 임명할 겁니다. 훨씬 더 통제가 되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했습니다만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바로 경찰이 했습니다.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요? 더 경찰의 수사권을 주는 건데? 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뭐 정권을 잃은 우리가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묘하게 경찰이 더 권력에 복종한다라는 취지로 또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보면 비판을 했어요. 이거 사법시험 선민의식 아니냐. 경찰 비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 네네. 오히려 검찰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거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당이 늘 단일 대우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당론이 주류의 흐름이 무엇인지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반대하는데 전부 반대한다. 일부 반대한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뚜렷하게 나와야 사실 이제 정치인의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까지 했는데 당의 당론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라든지 뭐 또 경찰이라든지 이게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경찰이 지금 곧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이재명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배우자 수사 들어갔고 수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경찰이 뭐 더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그럼 경찰도 맡겨두지 않으면 그럼
검찰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당론과 지금 오늘 의총이 열리는 거, 당장 열린 것과 완벽하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본인 스스로가 조정을 해서 답변을 내놔야지만 됐을 텐데 이쪽 얘기도 저쪽 얘기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얘기는 조금 더 길게 또 설명했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명하고 그냥 조사하고 결과가 나온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없는 걸 막 만들어내서 모욕주기 수사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길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름만 안 거보면 마치 뭔가 국민들이 잘못 들으시면 뭐가 있었나? 끝나자마자 원래 수사가 바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 권력이 움직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민주당 지지자는 가지고 있지만 사안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양쪽으로 조금 곤혹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김건희 여사 경찰견 사진 이런 것도 인용을 하면서 인상 비평은 주관적인 표현이라 그건 조금 이제 다 의견들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회동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 드릴게요. 3344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약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됐고 공수처까지 신설됐는데 지금 와서 급하게 검수완박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또 청취자 자연 속의 나. 설상 민주당 쪽에 이로울지 몰라도 검찰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검찰이 더 자기 식구 감싸기로 불법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또 뭐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내일 또 시끌시끌할 것 같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도 돌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 이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2시 38분을 넘은 시간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오전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정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평소 같은 시각보다는 막히는 곳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부근이나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막힙니다. 작업을 하는 강천 부근에서도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양평 쪽입니다. 괴산에서 충주 쪽으로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는데 5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하동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시죠? 작업 때문에 4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노들길 국립현충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의교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불편합니다. 구리 쪽의 강변북로도 양화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이태규 의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에 인수위원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또 보탰어요. 네.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박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관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차 이 장관 인선에서 8명의 이 조각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던 인사가 없었다. 안철수계 인물 없다. 당장 보도가 나왔죠. 뭐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제일 유력했었는데 없었고 그런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의 의중을 좀 대신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태규 의원 본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하마평을 얘기하면서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또 장관 자리 갈 거다. 무조건 1순위로 갈 거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공동정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 기용을 안 할 거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더니 이태규 이 의원도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인선 과정에서 장관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두 가지 관측이 나왔던 거죠. 지금 막 속보를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좀 질문을 받았는데 왜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사퇴했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선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인수위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나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자신에게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압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나름대로 안 위원장이 설득은 했지만 이태규 의원 본인의 의지가 워낙 굳건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개의 관측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안철수 위원장의 이 의중이 당겼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각이 됐네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내각 인선 발표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단추가 중요하듯 함께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가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 추천도 해드렸지만 인사는 당선인의 몫이 아니겠냐.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 예, 그래서 내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읽히네요. 네, 그렇게 읽히는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우평론가님 공동 정부가 물 건너갑니까? 저는 전 단계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공동정부로 보이기 위해서는 총리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자리를 본인도 아무 안 한다고 했고 예. 본인이 안 한다고 하기 전부터 사실은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여러 인사들의 발언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같이 들어왔었던 국민의당 몇몇 사람들은 이제 조각에 반드시 포함됐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을 조금 더 도와준 것 말고는 지금 국민의당이 챙긴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수위 지분 정도 챙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수위는 한시적인 거예요. 정확한 직책이라 보긴 좀 어렵죠. 약 2달 동안 지금 네. 이야기한 대로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밑그림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받는 자리가 저는 진짜 직책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 직책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공동정부는 아닌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태규 의원이 이 정도로 굳은 의지로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의 합당 과정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그냥 분리된 상황으로 그냥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지금 관측하기에는 네.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평론가님이 이야기한 기류가 되면 지난해 4월로 넘어가서 네. 서울시장 재보선 때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고 이번에는 좀 더 심하죠. 사실은 그때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선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세훈 그렇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네. 그건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또 할 말이 더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표차도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에 대한 경선 과정이 없었고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접어주는 머리를 쓰기로 들어가는 네. 방식에다가 표차도 0.7% 1%도 차이 나지 않는 초박빙 승부였으면 분명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분이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처럼 작년과 동일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결과를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만 사람을 데려다 쓰고 끝나고 나면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죠. 적어도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는. 이걸 우리가 그냥 흔히 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죠. 자, 이 박 기자님.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파열음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네. 끝까지 갑니까? 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 오늘도 얘기한 게 청사진을 계속 그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사진을 그리는데 그것을 실행할 사람들을 추천했는데 네. 나의 조언이 반영될 과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당장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생각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게 내일 이제 10명의 나머지 이제 장관 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런 기류를 읽고 윤 당선인 측에서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제 공동정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인사가 배치가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또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섣부르게 한 달 남아있는 인수위원장직을 그냥 팽개치고 나간다.
이태규 의원으로 지금 보여준 어떻게 보면 불만 표시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도 어떤 결단을 한다?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네. 자신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그런 약속은 했었거든요. 네. 그걸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과정이나 아니면 정치를 할 때 어떤 또 길을 걸을까 여러 가지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방점이 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한다.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 쪽에 좀 이 안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넘어갔고요. 보면 내일은 외교 통일, 법무 행안, 고용, 중기, 해수, 농림, 환경 주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디에 안철수 위원장의 또 의중이 반영될 수 있을까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미 지난 주말 발표된 인사들에 대한 또 언론 검증이 시작됐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신문에 기고한 칼럼 이게 좀 문제가 좀 드러났는데요. 네네네. 2012년 대구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와서 보면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하는 길이 결혼하고 출산, 아이 낳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과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네. 정 후보자 출근길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정 후보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 분야가 아닌 보건 분야 전문가인데 정 후보자가 현안 전책일 수 있냐? 이런 질의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저도 처음부터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듯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복지부에 유능한 실무진들이 많으니까 소통해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원론적인 답변인데 오평론가님. 네. 과거에 칼럼 다 지우고 계시죠? 네. 기고했던 칼럼이 없어서. 아, 기고했던 칼럼이 없어요? 네네네. 인터뷰했던 게 있었는데 무슨 말을 남겼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고했던 칼럼이 너무 많은데 이게 나중에 발목 잡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호영 내정자와 이창양 내정자가 이제 예전에 글을 썼던 부분이 네네.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기고문 칼럼들. 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안으로 따졌을 때는 뭐 한덕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라든지 네. 뭐 원희룡 내정자의 전문성이라든지 뭐 등등등에 비해서 사안은 가볍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반대로 국민들이 다가오기에는 네.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사안이 얼마나 무겁냐보다는 국민들 마음에 쉽게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쉽게 들어가고 성별 갈라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성을 출산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이런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를 국민들께서 받아들일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지막 문장은 조금 더 인수위에서 다듬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처음부터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듯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장관을 의견을 듣는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전문가가 있다. 의료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었으면 1, 2년 장관 임기가 보통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데 네. 1년 동안 배우고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면 언제 전문가가 됩니까? 평생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전문가가 아니다가 끝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남겼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 칼럼이 국민이 얼마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산 문제라든가 뭐 금액 문제, 과거의 비위 전력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대목이 민감한 건 국민들이 그 인식,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정 철학이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조금 괴리가 생기겠죠. 자, 지방선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은혜 후보를 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입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들어 지방선거가 다시금 대선 시즌2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제 각오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김동연 전 총리, 부총리 등을 겨냥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의 이 보궐선거 출마까지 포함된 극단적인 정치공학적 표 계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무와 꿈은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한 그런 셈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경기 발전의 꿈,
이거는 김은혜 예비후보가 잘 일어나갈 거라고 기대하면서 김은혜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 모두의 필승을 위해 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지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이죠? 네. 경기지사 후보인데. 전 수원시장. 예, 이쪽은 이제 민주당 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개 토론과 결선 투표 도입을 요구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네. 민주당 후보 그 세 사람 우리 세 사람이 네.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조정식, 안민석, 염태영. 그래서 염태영 전 시장은 좋다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후보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드러날 수 있게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공천 이 심사 그러니까 경선 룰 관련해서 당원 5 국민 5 하는 걸로 하자. 이거는 기본으로 가되 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경기지사 경선이 전국적인 관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동연 대표를 향해서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또 공개 요구를 했어요. 조금 이따 오시는데 2부 예. 첫 시간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공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제는 또 유승민 후보가 왔었는데 그럼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네. 또 미니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김은혜 이렇게 압축된 건가요? 네, 1대1 구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진규 전 의원이 있지만 1대1 구도가 된 양강 구도. 네. 다자든 양자든 이제 양자는 아니겠지만 당내 경선이든 또는 모든 정당을 합친 다자든 이렇게 함진규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네. 사실상 1대1 구도로 형성되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적이 됐죠. 네. 그 김동연 후보가.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본인의 이제 정치력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준 것이 문재인 정권의 재경부 총리 그걸 했었던 것과 이제 참신한 이미지, 기존의 정치권에 때를 묻지 않았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안, 저는 결선 투표제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민주당이 더 크게 흥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두 분에게 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좀 빙의를 시켜서 2시 이후 토크를 좀 예언 토크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오후에 뉴스가 쏟아져 나올 테니까 내일 속마음 토크를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402님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의 사과 뉴스를 들으니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청문회까지 얼마나 많은 사과가 쏟아질지 벌써 보이는 듯합니다. 야, 오랜만에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내 심장을 밟고 왔나봐. 이젠 벗어나지도 못해. 어딜 가나 당당하게 웃는 너는 매력적. 착한 여자 일색이란 생각들은 못 견뎌. 도도하게 거침없게 정말 너는 환상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내게 빠져버렸어.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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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내게 빠져버려 baby. Sh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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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예쁘셔 push up push up 숨이 막혀 내가 미쳐 걸 아이 눈만 뜨면 네 생각 전화게 나 사실 너 하나밖에 안 보여. 맘에 내가 자리 잡았는지 내게 말해줘. 주변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말할 때 끈아불과 끈아풀 이 두 가지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어는 어떤 것일까요? 끈아풀, 이 거센 소리로 쓰는 끈아풀이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에는 언어 변화 중 발음의 변화가 현저해서 종래의 표준어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끈아풀과 같은 예로 나발꽃과 나팔꽃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역시 거센 소리로 쓰는 나팔꽃이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인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끈아풀의 기본 의미는 길지 아니한 끈의 나부랭이고요. 끈아풀로 동여매다처럼 표현합니다. 나부랭이는 종이나 헝겊 따위에 자질구레한 오라기를 뜻하는데 헝겊, 나부랭이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혼동되는 것들이 있죠. 나침반과 나침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글자의 한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둘째 음절 치읓의 영향을 받아서 셋째 음절의 비읍을 피읍으로 격음화해서 잘못 발음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특성을 이용해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든 기구는 예사소리를 쓰는 나침반이고요. 마지막 글자는 한자, 소반, 반자를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덥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평년 기온을 4도에서 11도나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0도, 광주 28도, 대전 27도, 서울 24도, 부산 21도 등으로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온 현상은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도 곳곳에 산불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강원도 양구와 인제, 고성, 경기도 연천, 경북 군위 등 전국 5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곳이 많겠고 이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이달 10일까지 5살에서 11살 기초접종 32,078건 중 이상 반응 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 0.0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7.1%와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성별의 남성, 여성 외에도 젠더 X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이 라디오 방송의 중간고사 기간이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시사본부는요. 특별히 치킨본부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방송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6일 지방선거까지 딱 50일 남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요. 미니 대선이다. 이 대선 주자급 빅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빅 중에 한 분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기간에 뵙고 오랜만인데요. 예, 오랜만입니다. 야, 이게 대표님의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또 치르고 계십니다. 예, 새로운 전쟁입니다. 네. 자, 출마 선언하시면 이제 예비 후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셨어요? 네, 아직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예정이세요? 지금 합당이 빠르면 이번 주말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라도 좀 등록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네. 네, 합당 절차가 뭐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합의는 끝났으니까. 네, 합의는 끝났고, 네. 예, 저희가 뭐 다른 이런저런 조건 제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금주내에 끝날 것이다. 자,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두고 좀 고심하신 것으로 언론 보도가 쭉 나왔었어요. 경기도 출마로 마음을 굳힌 계기 어떤 걸까요? 서울과 경기를 놓고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경기도 생각을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에는 경기도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 산업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압축판이거든요. 그렇죠. 딱 4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꿀 수 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 우리 사회, 경제 모든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경기부터 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경기도와 저와의 오래된 인연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에 30년 이상 살았고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특히 이제 무허가 살던 판잣집 철거돼서 강제로 유된 것이 경기도였거든요. 네. 천막집에 살던 15살 소년이 경제부총리까지 됐으니까 거기서 꿈을 키웠는데 경기도에서 키운 꿈 또 이제는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헌신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렵지 않게 처음부터 경기도를 정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청소년 시절을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첫 직장 생활 제가 상업학교 졸업한 것도 경기도고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은 아니 저분 유복해 보이시는데 무허가 판자촌이라니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스토리는요. 확인해 보시면 참 또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때 놀랐어요. 네. 자, 민주당 권리당원 50% 경선 룰에
좀 이견이 있으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신 거죠? 네, 저는 뭐 처음부터 네. 초지일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50대 50 가지고 뭐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분들 왔을 경우에 좀 공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의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룰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나는 따르겠다. 자, 다른 예비 후보들은 이제 5대5 방식으로 하되 최종 2인 결선 투표제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아까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당심 50이 좀 부담되시는 거 아닌가. 새로 입당을 하시는 거니까요. 합당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명 결선 투표. 요 룰을 혹시 주장하시는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의견 없습니다. 그냥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이 정하면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도 연대를 하면서 그러셨죠? 같이 연대를 했거든요. 그 이합 집산이나 뭐 선거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뭐 합정연행한 거 아니거든요. 뭐 저는 그 후보들 간에 그런 이합 집산이나 이런 거 잘 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뭐 당에서 결정한 일은 따르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면 네, 그 룰대로 그렇습니다. 간다.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 김 대표를 과하게 꽃가마를 태워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이 지연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합당 이벤트가 좀 과했다라든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꽃가마 탄 거 맞을까요? 꽃가마를 태웠다고 얘기하려면 전략 공천을 해야지 꽃가마 아닐까요? 그냥 지금 바로 네, 지금 뭐 그 경선 규칙도 따라라 뭐 또 이런저런 다른 후보들이 생각하시는 아마 그분들이 유리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아주 쿨하게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꽃가마일까요? 네. 그 합당은 이렇습니다. 저희 그 새로운 물결이 작은 당이긴 하지만 네. 저희도 공당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당원들은 정치제까지 안 해보신 순수한 분들이 사회 변화를 시키겠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네. 어렵게 제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당 결심까지 하게 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이 연대를 한 뒤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든 작든 공당의 그 합당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절차를 하고 있을 뿐이지 뭐 꽃가마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또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꽃가마는 전략 공천이지. 네. 제가 뭐 전략 공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불리한 경선룰 다 받아들였는데 뭐가 됐든 당 결정 따르겠다고 있는데 이게 꽃가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네. 표현을 지금 여러 번 써주셨습니다. 자, 특히 이제 안민석 의원이요. 이제 경쟁하는 예비 후보 될 텐데 또 조정식 의원, 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지금 이제 민주당 내 분들이죠.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는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입니다. 경쟁자들이 반 김동연 흐름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괴념치 않습니다. 뭐 그 세 분 다 뭐 제가 잘 알고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네. 뭐 나름대로 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뭐 단일화가 됐든 뭐 다자 경쟁이 됐든 뭐 저는 크게 괴념치 않고 네. 그냥 뭐 크게 그 제길 뚜벅뚜벅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자구도가 되든 뭐 민주당 내부의 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든 그 구도에는 크게 괴념치 않으시겠다. 네, 저는 그냥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번 그래도 또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경기를 뛰고 계신 선수 입장이니까 단일화는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한번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언론에 그냥 하시는 주장만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겠죠. 제가 뭐 해라 말아 할 성격도 아니고 뭐 그거는 세 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길 가겠습니다. 처음에 대선 때 같이 연대를 통해서 정치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제가 결심을 하고 한 거나 또 정치 교체 공동 추진을 위한 제의와 합당 제의를 받아들인 거나 저는 그냥 그 가치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정정당당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번 건에 있어서도 그냥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든 제가 추구하는 길로 뚜벅뚜벅 가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염전 시장은 찬성을 했고 조정식 의원은 반대를 했고 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자, 이 조정식 의원은요, 김동연 대표님과 합당 시일에 쫓겨서 이 졸속 경선 치러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또 우려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네네. 그 공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입니다. 절차가 있다.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어느 당은 전체 당원 투표를 해야 되고 저희는 조금 위임을 해서 좀 빨리 하려고 이제 그 중앙이 의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당 안에서도 이 합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게 당의 본질이죠. 그럼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당의 합당에서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히려 저희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단일화 이슈 말고 지금 또 민주당 안에 오늘도 이제 빅 이슈가 있습니다. 의총도 열리고 하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른바 검수완박. 민주당은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에 대해서 이 함께 검찰 정상법 처리를 위한 공동행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고요. 또 염태영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김동연 대표에게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정권과 함께 그 힘을 합쳐서 권력을 남용할 거냐 아니면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서 국민의 검찰로 하게 할 거냐는 이 기로에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고 재작년 법 통과에서 작년부터 이제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1차 분리가 됐죠. 1차 분리가 됐죠. 나머지 6대 이제 중대 범죄가 맞습니다.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번 대선전에 있었던 정치적인 또 파장도 있었고 그동안 해왔던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정확한 평가와 또 보완할 점을 좀 봐야 되겠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권의 독립이라든지 또는 전관 예우의 근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검찰 개혁은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지사 후보들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공동보조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의 이 삶의 질과 이 도정의 어떤 원한을 위해서 뭔가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후보들 간에 이거를 뭐 입장을 밝히라고 공동보조 하는 거는 뭐 조금 본질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검찰 개혁과 함께 또 꼭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경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충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공수처. 죄송합니다. 공수처의 안착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직 공수처가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따른 경찰에 이제 비대해진 수사 권한 문제를 하기 위한 경찰 개혁도 같이 해야 돼서 이걸 패키지로 다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제대로 된 국민에게 이 검찰의 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패키지로 경찰도 개혁해야 하고 공수처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좀 급합니다. 오늘 결론 반드시 내겠다. 윤호중 이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월 3일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목표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오늘 뭐 제가 듣기로 뭐 의총을 한다고 해서 당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검찰의 애초에 개혁의 본질에 맞게끔 좀 보완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어떤 정치적인 보복과 관련돼서 하는 안전장치는 아닐 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이 정부 내에 경찰이고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있든 행안부와 경찰에 있든 수사권은 정부가 관장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민주당과 합당을 하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주요 이슈도 여쭤봤고요. 자, 지금 후보 적합도에 대한 지지율 조사 뭐 이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대표 좀 이게 3강 구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내부 경선 얘기를 아까 쭉 했지만 예, 만약 본선 주자가 되신다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경기도 민심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뭐 3자에서 뭐 적합도 조사한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별 지금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각오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의 비전과 콘텐츠 제시하고 할 수 있다는 능력 보여주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경기도민의 민심을 꼭 뭐라고 할까요?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심을 얻어내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뚜벅뚜벅 하겠다. 사실 3강 구도가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유승민, 김은혜 의원 중에 한 분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럼 누가 나오느냐 양강 구도냐인데 자, 이거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김은혜 후보와 어제 여기 다녀가셨는데 유승민 후보. 다녀가셨어요? 네. 누가 좀 자신 있으십니까? 어느 쪽이 좀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누가 나오든 자신 있습니다. 누가 나오든? 네. 그런 각오로 뛰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분 다 그 만만치 않은 상대분들이시죠. 두 분 다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저와는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나 비교 의면에서 또 차이가 있는 분들이고 뭐 존중을 합니다만 또 누가 와도 환영합니다만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어제도 유승민 후보에게 그거 여쭤봤는데 자, 김은혜 후보가 나온 게 윤심을 얻은 거냐 아니냐. 딱 명확한 답변은 어렵죠. 그런데 민주당 내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대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대선은 패배한 상황이지만 또 민주당 내에는 명심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좀 의견을 나누신 바가 혹시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와 통화를 여러 차례 했어요. 네네. 주로 이제 얘기한 것이 저와 이제 대선 과정에서 공동 선언했던 그 가치 연대에 대한 얘기들, 권력 구조 개편이나 정치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선거에 이기면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집권 플랜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제시를 했고 시한까지 정했어요. 저는 또 그걸 강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그 요구를 했고 이 후보는 그걸 수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아깝게 지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의 뜻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실천 계획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전체를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나 저의 출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경기도를 놓고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경기도를 이야기는. 포함해서 특히 이제 경기도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민주당이나 또는 범정치 교체 세력 저희까지 포함한에서는 경기도 선거가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그 가치 연대에 그 했던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전체 전국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 선거라든지 여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에 어떤 전략과 이 방향에 대한 얘기는 뭐 언론적으로 나눴지만 뭐 특정인을 위한 뭐 이런 뭐 출마나 이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대 진영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어제도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경제통 대 경제통이다. 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지 않느냐. 자, 김 대표님은 이제 공무원이셨고 고위 공직자셨고 유 전 의원은 이제 정치인 출신인 겁니다. 현재도 정치인이고. 자, 도민이 느끼기에 두 분 다 좀 경제 하면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민들이 지금 경기도민이 한 1,400만 가까이 되십니다. 어제 이제 그 광교 호수공원 가면서 이제 도민들, 시민들 좀 만나봤어요. 이렇게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 도민들에게 따뜻한 밥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저는 34년 국정 운영을 통해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팔 걷어붙이고 그걸 만들었고 식사 다 하고 나면은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유승민 후보는 밥 짓고 반찬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밥 짓는 거 보고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이렇게 평론가 역할이네요. 평론가 내지는 뭐 이렇게 평가 내지는 질의하시는 입장이셨을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 보면 밥 지어주는 분을 원할까요?
밥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하는 네. 일을 했던 분을 지지할까요? 저는 네.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 네. 손에 물 묻혀본 사람, 흙탕물에 발 걷어붙이고 들어간 사람과 뒷짐지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어쨌다 저쨌다 하는 것과를 네. 보면은 뭐 자명한 좀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그럼 혹시 네. 본선 구도가 이제 만약에 경제통 대 경제통 이렇게 결정되면 여기 자리 비어 있잖아요. 요 스튜디오에서 한번 1대1 네. 경기도 경제를 놓고 맞짱 토론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저 만약에 본선에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네. 뭐 해야죠. 당연히 뭐 우리 네. 도민들 앞에서 갖고 있는 비전과 컨텐츠와 네. 또 그런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품성과 인격까지도 보여드려서 평가를 받아야죠. 네, 앞으로 이제 각 당의 경선 과정 보면서 저희가 예약 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에 책임이 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책임감을 혹시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안팎에서 이렇게 공격하시는 보니까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해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 초기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장관급을 했습니다. 네.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최선을 다했고 소신껏 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저는 성장률 3%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습니다. 네. 다만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문제 가지고 청와대와 대립을 네. 세게 하면서 갈등도 있으셨죠. 예, 갈등하면서 제 입장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청와대와 이제 입장 대립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제 1년 6개월 동안 재임 기간 중에 성과와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을 회피할 네. 생각이 없다. 다만 많은 성과 냈었다. 네. 또 일부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다 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하셨나요? 그 표현이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굳이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박근혜 정부 때에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제가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네, 네. 아마 장관급 공무원 중에 그만두겠다고 제가 한 10개월을 계속 쫄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사표내는 공직자 제가 유일할 겁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뭐라고 할까 평가는 좀 과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만 우리 당내 한 팀인 경쟁자가 하시는 얘기니까 예. 무슨 말씀하시든 제가 일일이 대꾸 안 하고 네. 그냥 품 넓게 이렇게 끌어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원팀이 돼야 예. 됩니다. 예. 요약하면 밥 지어본 사람이다. 성과를 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다음에 또 본선 가시면 네.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도 예약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오랜만에 완전체. 네, 두 주 만에 너무 반가워요. 완전체. 네, 반가워요. 원래 이제 우리가 레귤러 멤버이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자, 최 기자님. 예.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총이 끝장 토론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네. 검수완박, 당론 결정 될까요? 아마 오늘 바로 당론 결정 땅땅땅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떼어낸다는 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는 동의를 확실히 받아내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여러 의원들이 발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런 발제가 있을 예정이고 어쨌든 결론은
지도부에 일임을 하는 게 보통은 그 의원총회 프로세스거든요. 거기서 막 와 우리 하자 박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런 안들이 나와서 토의가 됐으니 마지막 결정은 지도부가 하십시오. 지도부가 이제는 이런 의원들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될 거고 이게 뭐 말이 좋아 끝장토론인지 밤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한 2-3시간 뭐 길면 4시간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자는 데에는 너무 다들 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흐름은 네 그렇게 갖고 갈 겁니다. 예,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런 거예요. 검찰에 지금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배제해내면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건 좀 방안이 정리가 됐습니까? 그게 아직은 좀 이견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경찰로 다 주진 않겠다. 그거는 전제가 많이 깔려 있고요. 네. 그러면 뭐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잠깐 일부 뭐 6대 범죄에 대해서 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공수처에 조금 더 주면서 뭐 좀 확대 개편할 것이냐 이럴 수 있는데 좀 딜레마인 게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되는 거죠. 야당이 되는 상황이라 그럼 정부 조직을 또 개편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되는 마당에 그 정부 조직을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기구를 만들고 할 수가 있겠냐. 그것도 새 정부 출범 직전에. 그거에 대한 좀 딜레마가 있어서 아마 오늘 의총 발제 때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누구도 뭐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은 책임감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여러 평소에 생각들이 많이 하셨고 2년 동안 뭐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좀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법이 나오나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면 이제 진보 언론이나 또는 이제 진보 시민단체 쪽에서 심지어 이제 정의당에서도 좀 공감이 잘 안 돼요. 검찰 개혁 가야 할 길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냐?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 보호하기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강행의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몰아가는 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진짜 왜 강행을 굳이 이 시기에 하려 하냐 했더니 어쨌든 검찰 출신 첫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냐. 네.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이미 규정을 사실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임기 시작 전에 검찰의 힘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빼놔야 한다. 그래야 검찰들이 그 검찰 출신 대통령의 그 비호 아래에 이렇게 활발히 날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뿌리 깊은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당원들이 좀 열성적이어서 당원들이 매일 수백 통 내지는 수천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빨리 개혁해라. 네, 그렇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걸 OX로 나눠서 그 의원실이 명확히 답을 안 하면은 낙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달려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압박도 있다. 예. 자,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좀 문자 폭탄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의아해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욕설, 육두 문자를 서슴없이 문자로 날려서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 문자를 열심히 보내는 분들이 좀 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좀 확실히 늘어나서 이분들이 열성적인 지지층이 됐는데 이분들은 상냥하게 존댓말로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검언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하실 거죠? 눈웃음. 네, 그러면서 또 당위성을 설명하고 검언 개혁 빨리 해야 합니다,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400원 후원금을 같이 보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좀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 10만 4천 원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쨌든 1,400원이 모여서 수만 명이 주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렇게 돈 후원까지 해주면서 하니까 이건 진짜 해줘야 되는 그런 국민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욕을 수백 통 문자 폭탄으로 맞으면 얼마나 좀 이제 사람이 다운되겠어요. 그런데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니까 의원들이 또 호응하지 않을 수도 없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특히 급추진. 박 기자님. 네.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출범할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체를 3개로 나눠보면 좋은데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인수위,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혹은 뭐 당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전면에 나선 거는 국민의힘이고요. 특히 이제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 쓰면서 굉장히 최전선에 나서서 반발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인수위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일단 그제까지는 입장 안 내놓고 있다가 어제는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발표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선인 입장을 보면은 뭐 민생을 주로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거 왜 이렇게 가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차기 여권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섰을 땐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그래서 인수위는 그 중간쯤의 포지션에서 나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검찰 출신이 검찰을 대변한다 이런 프레임에 씌일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당선인이 나서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냥 이제 검찰을 향해서나 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데 당선인을 향해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고요. 그리고 이 이슈 자체가 어느 한쪽에 좀 편중된 이슈는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여론이 있는 이슈가 아니니까 이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도 의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이거 좀 유예시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반이 좀 첨예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진입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 손을 딱 들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선을 첨예하게 갈 필요는 없다. 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 송영길 전 대표 좀 기상천외한 검수완박 옹호 발언이 논란을 낳았는데 이게 이제 경찰도 권력의 눈치를 더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어요. 박영선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또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해명을 하면서 표현에는 잘못이 있었다 사과를 했는데 이거 서울시장 전현직 출마자의 신경전 혹시 뭐 좀 배경이 있습니까? 그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어쨌든 경선에 도전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송 전 대표를 저격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좀 박 전 장관 주변에서는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는 있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신청 끝났지만 당에서도 지금 서울 지역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안 된다 답답해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박 전 장관 측근 인사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에서 송 전 대표보다 좀 잘 나온 게 한 번 있었어요. 네. 미세하게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그걸 좀 기사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근히 연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본인은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집안에 좀 사정이 있습니다. 다 얘기해 보세요. 예. 다 털어놓으세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경사는 아니라서 네. 그런 때 그것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있습니다. 사적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3고초려, 뭐 4고초려, 5고초려 하면은. 네.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게 이제 박 전 장관 측근들의 이제 전언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후보들로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은 뭐 더 밖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마땅치 않거든요. 그럼 다시 박영선 전 장관이 한 번 더 당을 위해 좀 헌신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발언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과거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 내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송영길 전 대표 출마 의지 강합니다. 그런데 같은 86그룹에서 굉장히 또 말리고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명심에 따라서 출마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전 후보와 이 선거 마지막에 같이 뛰었잖아요. 그런데 송 전 대표를 또 저격하는 느낌의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단 뭐 본인 생각이라고는 합니다. 이게 뭐 지도부에서 뭐 교통 정리된 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메시지 팀이 있습니다. 당대표실 메시지 팀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하고 특히 금요일 날 처음 나왔을 때는 원래 그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었대요. 근데 당일 새벽에 갑자기 이제 주문을 해서 오전에 바로 원고를 바꿨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한번 알렸는데 언론의 화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 번 더 좀 강도 높은 좀 비판을 한 거고. 근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는 송 전 대표랑 자주 또 통화를 한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요즘 이 시국은 말고 그 전에 이제 위원장 되고 몇 주 있었잖아요. 뭐 이래저래 좀 송 전 대표가 연락을 하면서 좀 조언도 주고 전 대표 입장에서 미리 좀 이렇게 판을 좀 깔아놓은 건 아닌가 싶은 좀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위원장은 세게 할 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렇죠. 이분이 출마 혼자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고 네. 강원도와 경북이 아무도 출마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어떻게 네. 아직은 여당인데 집권 여당 172석이나 되는 이 당에서 아무도 나가겠다고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아무도 안 나가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분노해서 이렇게 그냥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왔고, 근데 지금 당에서는 뭐 새로운 인물 발굴해야 한다 하지만 마땅치 않습니다. 뭐 거론된 인물들 제가 볼 때는 택도 없고 네. 그분들의 의사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 오픈 공간에서 던져놓으면 그분들한테도 신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로는 안 된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송 전 대표가 자꾸 좀 말실수도 하시는데 나와서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벌써부터 진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아놓으니까 더 지금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아니 김진애 후보가 나와서 서울시장 출마가 축배지 왜 독배냐. 네네. 지겠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냐 하고 비판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 당원들과 그리고 의원들한테 다가가면은 경선을 해서 또 깔끔하게 이기면 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네네. 자, 그러면은 OX로 여쭤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됩니까? 전 세모 하겠습니다. 세모. 아직 모른다. 비겁한 답변입니다. 자, 이제 박순봉 기자님 기다렸어요. 자, 이태규 의원 어제 왜 사퇴한 겁니까? 일단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태규 의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문자를 기자들한테 보냈잖아요. 사퇴하겠다라는 문자를. 그리고 나서 전화했을 때 꺼져 있었고 이후에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켜져 있더라고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완전 잠수. 네, 입장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인수위랑 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일단 요건 이제 추정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태규 의원이 장관에서 배제된 게 좀 가장 핵심적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행안부 장관 가는 거를 본인이 어느 정도 원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행안부 장관은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행안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인이 맡으면 중립성이 좀 흔들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검찰과 경찰이 해왔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이 맡게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장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은 배제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이태규 의원이 어쨌든 내각이 들어가기를 좀 원했어요. 근데 이 부분 다 좀 추정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노선 이거였대요. 이제 가장 원하는 건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지망. 그럼 마지노선까지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면 중기부 장관. 중기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제안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행안부냐 중기부냐. 중기부는 제안이 안 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각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좀 가장 컸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자리 문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제 발표 났었던 1차 장관 인선에서 국민의당 몫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과기부 장관도 없었고. 그러니까 본인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의당 몫을 전체를 좀 대변을 해서 사퇴를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 인력풀을 따져보면은 내일 10명을 추가로 발표한다라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고 있는데 당선인이 10명을 장관을 발표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더 이상 국민의당 몫이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도. 왜냐하면 인력풀을 따져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에서 최현수 의원 간호사 출신이고요.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 출신이죠. 후보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을 어디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서는 애매해요. 과기부나 복지부 정도죠. 그러니까 간호사랑 과학자니까. 그 외에 다른 부서를 보낸다라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너무 리스크가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없다라고 하고 당선인 측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뭐 이게 공식적인 답변일 수 있는데 사실 자신들은 계파나 아니면 뭐 나이, 성별, 안배가 없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안철수계를 보장할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사퇴를 던진 거는 내일도 없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대선 후 한 달 만에 그때만 해도 공동정부
초대 총리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공동정부 깨진 겁니까? 지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이제 방금 이태규 의원 사태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일종의 뭐 작심 발언 같은 걸 내놨어요. 네.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은 좀 발언을 전해드리면은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장관 인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조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태규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어제 얘기를 먼저 했다 그래요. 뭐 그간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토로를 하고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사전에 알았다라는 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미 사실 추정을 할 때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게 안철수 위원장 뜻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정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일 인선 발표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보면은 이제 이태규 의원이 결국에는 내각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라고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어디로 움직일 거냐 요거를 좀 암시해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움직입니까? 지금 합당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부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자리 일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된 당 지도부가 될 텐데 이 최고위원 자리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를 갈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좀 시나리오가 복잡한데 지방선거를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도부는 책임을 지겠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태규 의원이 최고위원에 있으면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안 들어가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지방선거 전언들이 있고. 이후까지를 본다. 근데 다만 요 관측은 조금 무리할 수도 있는 게 비대위원장을 세울 정도의 그만큼 참패를 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 자체가 좀 복잡한데 무승부가 될 가능성도 어찌됐든 간에 내각에 선을 그은 거는 지도부에 합류할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합당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의당 쪽에서 아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을 넣을지 말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인수위 사퇴 내각에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조금 관측을 해본 게 이거 지난해의 서울시장 재보선 때하고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합당은 될까? 합당은 됩니까? 합당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라고 봐요. 근데 왜냐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좀 일종의 뭐 강한 의사 표시를 하긴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최종 목표를 좀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다음 대선 후보거든요. 다 차차기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민의당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을 어떤 식으로든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합당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갈등을 일으키면서 물러나는 그런 그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도 이 합당 과정 같은 것들은 상당히 조건들이 잘 정리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지연된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견 같은 것들은 다 조율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일 장관 발표를 앞두고 한 번 더 이제 신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인수위 때는 3분의 1 지분을 행사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반발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생겼는데 다음에 장관 실제 인선할 때는 한 명도 없어. 이런 이미지를 없으니까.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너네 하나도 안 줘서 우리 사퇴까지 했잖아.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주고받을 때는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아주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아유, 뭐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2주 동안 치킨본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죠.
문자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방송 참여해주세요. 자, IT본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소개해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어답터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거 좀 무서운 기사를 봤어요. 네. 인공지능 AI가 독약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미국 IT 매체 더버즈에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신약 개발 제약 회사인 미국 콜라보레이션 파마세니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연구 회사에서 약물 탐색을 위해 만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불과 6시간 만에 약 4만 종의 화학무기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계지능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나온 이번 화학무기 물질 중에서 우리에겐 좀 알려져 있는 VX라고 하는 화학무기가 있어요. 아이고, 들어봤죠. 네, 이게 김정은의 형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능가하는 수준의 독성도 발견이 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진이 얘기한 걸 보면 약간의 전문 지식만 있다면 인터넷상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독성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법 중에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코드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 세트,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 다 온라인에 오픈 소스로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코딩한다면 독성 물질 이제 요소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온 것이죠. 야,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은 이게 수작업으로 해도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는 게 6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돌렸더니 4만 종의 이 새로운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이 독약 조합을 막 아이언맨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막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걸 왜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또 너무 걱정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독약이 나온 건 아니고 독약의 후보 물질군을 찾아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은 안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왜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화학 무기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신약 개발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스위스 슈피츠 연구소에서 이제 보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하는 건 이제 몸에 우리에게 좋은 신약 물질을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야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독성 분자를 만들 수 있다면이라고 해서 이들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인공지능의 용도를 약간 변경을 해서 만약에 독성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잘 될까라는 걸 실험을 해본 건데 6시간 만에 이 정도가 나와서 이제 연구진들도 상당히 좀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이걸 발표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네, 그런 이런 표현을 있었죠.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몸에 좋은 걸 6시간 동안 4만 개 만들어도 지금 좋을까 말까인데. 자, 여기서 사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용 가능성에 대한 의뢰를 받고 그렇죠. 독성 물질을 만든다면 나쁜 쪽으로 실험을 한 건데 원래는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던 알고리즘이라면서요. 네, 이게 원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떤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치료제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의 독성만 있고 나머지는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교육을 시킨 건데 머신러닝이니까 기계 학습이죠.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 근데 학습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꼬마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예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잘했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우상이 주어지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용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뭘 막 때려요. 뭘 쳐요. 그럼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건 못하게 벌점을 주거나 스탑을 시키겠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는데 독성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결과를 내면 그거에서 벌점을 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체 적합성, 그러니까 몸에 좋은 쪽으로 계속 얘가 돌다가 발견을 해내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상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얘가 계속 이제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공부를 하겠죠. 그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칭찬을 잘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좋은 어떤 약의 형태를 만들고 약간의 독성만 있는 이런 형태를 원래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좋으네요. 그건 그렇죠. 상식적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한 거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벌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벽을 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잘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룰을 바꿨구나. 네,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엄마들이 막 애들이 난리를 쳐도 막 우쭈쭈 하거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그럼 우리가 잘못된 훈육이다. 그렇죠. 벌은 나빠진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얘기 되면 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판단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룰을 바꿨더니 네, 그렇죠. 그랬더니 이 나쁜 것들도 오히려 칭찬을 받으니까 나쁜 걸 더 잘 찾아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이런 독극물이 있었는데 그 나쁨 수준이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아까 그런 VX 가스보다 독성이 더 강한 수준에까지 얘는 이제 열심히 찾아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연의 알고리즘 원래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렇죠. 알츠하이머에 대한 뭐 약이든지 그것 또한 뭐 몇 시간 만에 몇만 건을 찾아냈답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독성 모델 자체가요. 원래는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독성에 대한 예측력이 좋은 알고리즘일수록 거꾸로 치명적인 이런 분자 설계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진 않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예측 실험이다. 네. 실제 독극물, 독약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알파고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아이고 기억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알파고가 최근에 어떤 거를 이제 확장시키고 있냐면요. 바둑 잘 두는 알파고잖아요. 근데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라 요즘엔 장기도 잘 두고요. 그다음에 체스도 잘 둡니다. 알파고가? 네, 이게 뭐냐면 알파고의 학습된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건 못하더라도 비슷한 종류. 그러니까는 바둑하고 좀 비슷한 장기는 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알파고 바둑 잘 두는 수준만큼이나 지금 장기 체스 잘 두고 있고 이제 이 회사의 목표는 모든 게임을 이렇게 잘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의 확대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제약에 있던 것들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까지 두 가지 아직은 그래도 이게 이제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독약인지 이게 좋은 약인지 인공지능 자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평가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알파고는 그냥 바둑을 뒀는데 그게 우와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 정말로 누군가 연구자들이 맘먹고 독극 물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IT 쪽이 아니라 이런 제약에 대한 이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만든다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걸 약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좀 아직은 좀 허들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IT의 단계다. 머신러닝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뭔가 제품이나 상품이 되려면 뭐 바이오 기술이 또 개입돼야 되겠죠. 자, 분명한 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제약업계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다는 건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AI 덕을 많이 봤다고요? 예, 실제로 신약 하나 만드는데 15년 걸린대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 덕분에 7년으로 준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화이자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백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 인공지능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줄었어요. 시젠에서 만든 검사 키트 역시도 3주 만에 만들어진 게 원래 2-3달 동안 걸려야 되는 분석을 딱 인공지능을 아까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서 뭐 1-2주 만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줬었던 부분은 존재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약간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인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IT 결합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지켜볼 대목 오늘 김덕진 소장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IT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